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가 성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거론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의 소환 조사가 이번 주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향한 강경 발언에 이어 어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곳곳에서 여건이 위기란 지적을 의식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가 지금 재보궐선거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는 대표의 메시지는 상당 부분 중도 확장과 그다음에 유권자 이동성에 호소하는 그런 지금 전략이 담겨져 있다.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금정구도 텃밭이긴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화군수 선거도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그 유권자들의 어떤 주목도를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당대표에 좀 무게 있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중도 확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 하나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그 대통령과 지금 독대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지금 내는 것으로 여론에 대한 주목도를 좀 높이기도 할 뿐더러 대통령과 독대할 때 어떤 어젠다 세팅을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이다. 네. 여론에 호소하고 환기함으로써 뭔가 주목도도 높이면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대통령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우회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한 대표의 의중에 담긴 전략적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발언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자 질문에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에 공감한다 이런 답변으로 했다가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취지로 이어졌다가 어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비판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죠. 여당이나 여당 대표나 그 국민의 여론 그리고 민심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여당의 수장으로서 정확하게 듣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이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요. 사실 사람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인사는 그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한동훈 대표가 이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이 불거질 책임론을 대비해서 이런 발언을 미리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얼만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점점 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답이 한동훈 대표도 여전히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서 지금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는데 결국 그 재보궐선거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나고 나게 되면 이 한동훈 대표가 내놨던 메시지에 대한 결과적인 행동 또 그에 따른 책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같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의식해서 무조건 발언 수위만 높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 또한 한동훈 대표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리더십의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내놓는 어떤 발언의 수위들 이런 것들은 행동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최종적으로는 특검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까지 한동훈 대표가 동의를 해야지만 아마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독대 때 이야기를 해서 끌어내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마치 여론에 힘입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어떤 전략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아무래도 이전에 원래 독대를 요청했을 때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는 수준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실 추석 이전에 독대를 요청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뭐 활동 자제나 아니면 유감 표명, 사과 이 정도로 뭐 해결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더 나왔습니다. 뭐 명태균 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공범들의 뭔가 발언들, 녹취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단순히 활동 자제와 사과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다라고 그런 다소 수위가 센 발언을 한 것 역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판단하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단순히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걸 좀 인지해야 된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공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인적 쇄신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 라인이 과연 누구이고 또 실체가 있는가, 이게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특히 그 이른바 그 한남동 라인 뭐 이게 존재한다라고 한다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소위 그런 한남동 라인이 있는지 그 실체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설이 지금 떠돌아다닌다는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은 자칫 정설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난번에 그 김대남 씨의 녹취록을 보면은 무슨 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젊은 십상시 4인방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표현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그 공개가 되었을 적에 가만히 놔두면은 그런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라인을 언급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좀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남동 라인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뭐 대표적 인물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 수준을 나왔는데 사실상 직무 배제가 됐다고 하지만 직무 배제되지 않고 사실상 업무를 다 수행했다. 그리고 지금도 핵심 비서관실에서 여전히 핵심으로 실세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세 라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 행정관, 선임 행정관급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일하는 사례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세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실세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마추어 같은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은 뭐 근거 없는 얘기들이 아니라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다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재보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엔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했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전국 현안들을 들어서 이제 뒤로 미루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내 대표단만 불러서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이제 만찬을 한 건데 이번은 사실상 용산에서 먼저 이렇게 타진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보선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전국의 어떤 기상도가 지금 여권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도 설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여론화 작업을 먼저 하지라고 오해는 할 수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두 번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다면 10월 재보궐선거의 결과에서 만일
금정구청장 선거를 패한다면은 한동훈 대표 책임론도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예측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독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류들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현재까지 기상도로 봐서는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이 만남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성과라든가 아니면 유의미한 의미를 좀 보여줘야 그나마 이제 10월 위기설을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독대는 성사될 걸로 봅니다. 독대는 성사될 것이다. 자, 이처럼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친윤계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법무장관 하신 야당 대표가 국민의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을 하라? 국민 여론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는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 과도하게 정치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이 보수 분열의 가장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김재원 의원은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친윤계 한 의원도 이 금도를 좀 넘어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도를 넘어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김건희 여사의 그 사과와 활동 자제는요. 2021년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발표했던 대국민 입장문, 그 사과문에도 사실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결국에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무슨 여론 재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떤 외부적인 고려도 없이 검찰이 결론을 내놓는다면은 그것이 국민들께서 곧 납득할 결과가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적 쇄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충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충원이 혹시 당장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면은 그런 충원을 지금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공식 입장을 내는 건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데 윤석열 대통령 금요일에 순방에서 돌아와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내 정치 다시 돌입할 텐데 지금 속내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특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있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여러 개가 또 더 부각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직격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을 연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실 거고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독대의 필요성을 굉장히 자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대 수용 가능성 이거마저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독대의 주도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주도권이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간 듯한 이런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서 대통령은 굉장히 좀 당혹함이 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직격한 부분,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를 거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분이 좀 언짢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은 이 두 분이 독대야 하시겠지만 이 독대 이후에 저는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부분이 사실상 없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공개 활동 내지는 모든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고 또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소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독대 이후에도 두 분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인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면 한동훈 대표도 독대에서 얻은 게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독대에서 뭐 그 내놓을 수 있는 거 없는 상황에서 과연 독대가 이루어진들 그 결과가 크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에 불어닥친 10월 위기설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건 바로 이 재보궐선거인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지금 4군데 선거잖아요. 근데 예. 이제 호남 선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 2개를 패한다. 하나는 후보도 못 냈고 그래서 뭐 그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금정과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좀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대 같은 경우도 조금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10월 위기설도 조금 진화가 될 수 있는데 만일 이 중에 한 군데라도 패하고 특히나 금정 선거를 패한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거는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책임론을 벗어나려고 해도 한동훈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균열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는 또 대통령실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또 패했다고 또 공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지금 이게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1대1 구도라서 만일 여기서 여권이 패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후보가 패한다 그러면 여권에 잠재적으로 팽배해 있는 어떤 패배 의식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균열에 대해서 약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정치적 의미는 하나 부여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경찰 소환 조사 시점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번 주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지금도 조사 시점이 사실 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음주운전을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으면 사실은 보도된 당일에 국민들 앞에 뭔가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받고 사과했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지금 문다혜 씨 쪽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안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조사는 어떻게 받을 거냐, 뭐 공개적으로 받을 거냐, 용산경찰서에서 받는 거냐 아니면 장소를 옮기느냐 구구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적인 인물로서 제가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본인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그런 법적인 책임의 크기, 즉 양형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방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만취운전 문다혜 비공개 조사 방침 맞습니까? 조사는 네. 모두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용산경찰서는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비공개라고 한다면은 장소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원칙이기 때문에 용산경찰서 원칙을 맞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곤 의원님, 예. 이제 자, 이 그거는 정도로 제가 좀 하시죠. 예.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자, 아니요. 제가 잠깐만 시간 좀. 이때까지 그렇게 아니, 왜 이제 제가 이 잠깐만요. 국감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경찰청에 대한 업무 국정감사입니다. 용산경찰서 교통과 보면은 출입구가 하나고 또 이 소환 과정에서 이 문다혜 씨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신변 위협을 우려로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문다혜 씨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경찰서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거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사실 문다혜 씨가 마치 조사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뭐 기자분들도 가 계시지만 다른 유튜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에는 지금 뭐 문다혜 씨만 수사를 받는 것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의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문다혜 씨가 출석을 할 때 그 전후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변이 노출된다거나 위협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용산경찰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을 것도 없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중처벌 뭐 그렇게 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경찰서가 어떻게 해야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하는 선에서 조사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용산경찰서 하면 지난 8월에 BTS 멤버 슈가 씨가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힌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 문다혜 씨도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 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비공개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뭐 출석 당시에는 그 비공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아마도 저희 출석 사실이 다 알려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오면서라도 분명히 입장 표명이 요청받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지금 이미 한 일주일 이상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 또 문다혜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떠한 이유를 대고라도 무슨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반성, 뭐 또 유감, 사과 이런 부분들은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마저도 피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위험 운전 치상 혐의도 적용될지가 주목되고 있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이건 이제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죄가 아니고 이제 특가법으로 가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최고 징역 15년이죠. 지금 문다혜 씨는 그동안에 CCTV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보면은 위험운전 치사상죄 인정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 택시기사는 지금 경상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상해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CCTV상 이제 비틀거리면서 걸어오고 또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착각을 해서 문을 열려고 하고 열리지 않으니까 그 차에 기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차량을 운전해서는 인도에 너무 붙어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일 뻔하기도 하고 교차로에 신호가 있는데 무시하고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CCTV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기에는 충분해 보이고 거기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나 되죠. 그 이재명 대표가 2004년에 기록했던 0.158%에는 못 미칩니다만은 어쨌든 면허 취소 그 기준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위험운전 치상죄 혐의까지 적용하면 법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정형은 최고 징역 15년까지입니다. 다만 이 피해자가 중상은 아니고 이제 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할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 TV조선에서도 지난번에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던데 최근 100건의 사례 중에 91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었다고 하고 벌금형은 9%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면은 문다혜 씨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말로 피해자가 진심으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다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는 가운데 이 야권에서는 문다혜 씨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분인데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다혜 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죠.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잘못한 거고 엄정하게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주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심정 그리고 침묵 지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먼저 문다혜 씨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아마도 순서의 문제 때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신 것이지 시기가 오면은 입장을 밝히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나 조국 의원이나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혜 씨가 성인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아마 그것은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서 갖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사자인 그 문다혜 씨의 입장 표명이 있은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도 처벌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자제로서 문다혜 씨 본인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본인이 지은 죄만큼 또 본인이 잘못한 만큼 처벌받는 거는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과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빠른 시기에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같다고 얘기할 때가 2018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막 그때 여론화 작업을 할 때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분을 느꼈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이런 보완 장치를 통해서 앞으로 엄정하게 우리가 여기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그 40세가 돼서 본인이 삶의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품격을 보여주고 또 원로로서의 어떤 그런 사과 메시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나 그 문다혜 씨나 부녀가 이런 공적 책임에 대한 일환으로서 상당한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 제기 후에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면은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여주고 신청 증인 다 받아들여주고 해가지고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고의로 지연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아니 400~500명 신청하는 게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여기서 위원장 얘기하냐고.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 또 민주당에서는 많은 수의 증인 신청을 검찰이 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한 것 같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이 대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희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얘기가 틀린 부분은 아니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심리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증인도 있겠지만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무려 한 500명에 가까운 증인을 요청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루에 몇 명씩 불러다가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중에 27개월 정도가 걸린 것이 이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이내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6개월 이내에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그 상황들을 유도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1심이 끝나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나오면 또 2심에 들어가게 될 텐데 2심에 들어가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2심에서 많은 본인의 또 그 증명해야 할 부분은 증명해야 되겠지만 검찰도 무리하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 심리는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요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478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1심 800일 만에 선고를 하는데요. 그 증인 숫자는 총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고 그 478명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정청래 위원장이 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가 병합돼 있는 사건의 증인 숫자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은 변호인이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면 검찰이 그 참고인 조서의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세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비리 사건은 참고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2018년에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번 선거법 사건보다 증인이 더 많은 55명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심이 얼마 만에 끝났냐면요. 2018년 12월 11일에 기소가 돼서 다음에 5월 16일에 1심 선고를 했어요. 6개월 하고 딱 5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말하는 그 633 원칙을 지켜서 재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800일이나 걸리는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수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SNS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제가 그 무죄 이유서라는 걸 읽어보니까요.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무죄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은 없고 마치 그 유시민 씨의 1985년 항소 이유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글도 유시민 씨가 왜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변론보다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그 무죄 이유서라고 하는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김문기 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런 걸 결론으로 제시를 했던데 저는 무죄면 무죄인 이유를 제시를 해야지 그리고 그 이유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변론을 해야지 이렇게 수석 최고위원이 장외에서 변론을 하고 여론을 선동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사건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과 김혜경을 생일에 소환했다. 이완용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근거 없이 생일 소환 등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일 날짜에 소환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 없다라는 비판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또 올린 것 같은데요. 물론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재판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던지실 때는 정당의 지지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향하는 메시지를 좀 던져주셔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메시지를 좀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메시지는 아무래도 그런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당원들을 향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당 지지자가 아니고 어차피 당 지지자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드리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고민해 주심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친명계 모임 더 여민 포럼이 이 대표 혐의 하나하나마다 토론회를 열면서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이 친명계가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비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토론회 하려면 국민의 삶과 민생과 관련돼 있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해야지 왜 이재명 대표 사법 토론회, 재판 토론회를 왜 합니까?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미국의 배심원제였다면은 무죄가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사법 절차대로 하고 우리 재판대로 합니다. 그럼 미국 재판식에 따라야만 그럼 잘 된다는 겁니까? 그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답지 않은 그런 아주 좀 말하자면 수준 낮은 그런 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11월에 선고가 2건이 나오니까 아마 유죄가 나올 거라는 판단 아래 여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미 이런 것을 통해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정치 재판에 불과하다는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세비 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170석 국민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지금 어떤 토론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건 아니죠. 이미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기소받아서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촉발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건 전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제3자가 고발하는 이런 방식 말고 직접 친고죄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3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재판이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회에서 토론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법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못됐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거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한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만약에 친고죄로 바꾸면은요. 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지금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받아서 했다.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누가 고소해야 됩니까? 국토부가 고소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시 여당 후보였는데 그런 허위사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고소하거나 고발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포럼 대표가 누굽니까? 안규백 의원이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전략공관위원장이었어요. 즉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공천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 지금도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입법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 11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거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당내 상황이나 당의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여론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만약에 나오면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은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유죄가 확정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번에 나오는 건 1심일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이전 재판들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1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당원분들은 아마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기다려 주실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정성호 의원처럼 지금 사실 이제 그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은 그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다. 저는 정치인들이 이 정도의 발언, 이 정도 수준으로 발언을 해야지 뭔가 통상적인 판결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마치 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사법부의 시간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은 정치인들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16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여야 지도부는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런 패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마치 권력이란 먼 바다를 향하는 배와 같아서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뭘지 모르고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란 그래서 그 사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이 패륜적 언행은 바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고 혈세 낭비를 하게 했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을 직격한 겁니다.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 그 유족 측에서는요. 아버지는 업무 수행 중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고인 모독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고인 유족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분을 일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업무 수행 중에 심장이 안 좋아서 스텐트 수술도 하고
말하자면 그 과로하다가 쓰러져서 뇌출혈 돌아가신 거 순직이잖아요. 순직하신 분에 대해서 이 보궐선거의 책임을 국민의힘의 귀책사를 물어야 한다. 이 얘기는 아마 김영배 의원이 무지했거나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은 아마 관용적으로 아마 보궐선거니까 책임진 정당이 후보를 하면 안 된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무지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큰 실수다. 그래서 저는 막판에 이런 그 설화가 불거진 민주당이 물론 이제 뭐 사과도 하고 이제 꼬리 자르기도 하는 윤리 회복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시각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 실현 하나가 가져다줄 파장이 매우 클 걸로 보고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민주당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진화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김영배 의원이 사과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혹시 민주당 시각이 이런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김재윤 전 구청장이신가요? 이분의 그 명복을 좀 빌고요. 예. 민주당에서 특히 김영배 의원이 실수한 게 맞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자세히 몰랐다. 왜 이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지 몰랐고 일반적인 재보궐선거인 줄 알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너무 부주의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좀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빠르게 조치를 했죠. 특히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당의 윤리위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이미 지도부 입장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정도의 부분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가 단순하게 지역 선거로만 치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비록 전국에서 4군데밖에 없는 아주 작은 초미니 선거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이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차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좀 잘 판단해서 투표에 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2차 심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유세에서 술 먹은 선장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 제2의 심판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요. 민주당이 부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산 금정에 와서도 정권 심판론만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 김영배 의원, 최고위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금정에 와서 했던 망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망언이 사실 따지고 보면 왜 나왔습니까? 부산 금정에 지원 유세를 오는데 그 지역에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는지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다른 데서 하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만큼 부산 금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이 없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은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분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대해서 준비도 안 돼 있고 공부도 안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후보도 2020년에 총선 당시에 민주당 스스로 공천했다가 후보 교체했던 분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금 4년 만에 다시 공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내일 조국 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찾아서요. 민주당을 도와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했다. 이렇게 조 대표가 밝혔는데 그만큼 야권이 이번 부산 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정구 하나의 선거가 결과가 나올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지만 부산 지역에서 사실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개헌 저지선 200석이 갖는 의미는 개헌 저지선이기도 개헌을 할 수 있는 선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재의결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의석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은 그 당시에 뭔가 국민의힘을
의석을 지켜주면서 민주당이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재의결 요구권까지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안겨주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만약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원래 보수의 텃밭이고 국민의 강세 지역인 이곳에서 부산 구민들이 금정 구민들이 다른 판단을 해주신다. 이 결과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지난 총선에서 그 국민에게 의석을 줬던 것 물론 이번 재보궐선거로 의석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더 이상 이런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민심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정구청장 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로 오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끝까지 또 거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정구청장 선거에 야권이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뭐 금정구를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산 금정구는 보수 텃밭이지만 이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좀 민주당 후보랑 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겼을 때와 졌을 때 여야 대표들의 리더십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미치죠. 저는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는 지금 여야 모두 공히 주목할 수 있는 이유가 만일 여기에서 패한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만일 여기에서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이긴다면 이재명 대표의 성과는 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투표율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워낙 전통적 지지층과 그다음에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치적 고관여층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조금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일 영광군수를 내준다면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금정보다 영광이죠. 그렇죠. 영광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광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보당과 3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일 이재명 대표가 졌다 그럴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부터 호남 지지율이 빠지고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영광까지 온다면 앞으로 대선까지 중도 확장 되겠냐? 과연 중도 소구력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당내 균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